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한국 증시 왜 폭락했나 긴급 점검 진행을 하고요. 글로벌 증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반도체가 어떤 국가만 빠진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하시고요. 그럼 증시를 지금 상방 봐야 되나? 하방 봐야 되나? 모르겠죠. 그 기준까지도 정리해 드릴 거니까 꼭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매일매일 찾아온다. 오늘 영상을 안 보면 내가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불안하지 않게 영상 열심히 찍어 드릴 테니까 꼭 매일매일 습관처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고요. 일단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이번에 거래대금 상위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오늘 변동성이 좀 컸죠. 마지막 하락으로 보면은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2%,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4%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상승으로 보면은 SK하이닉스가 플러스 한 8%까지 상승을 했어요. 올랐다가 조금씩 밀리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한 1%까지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미국도 메모리 반도체 급락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키옥시아 급락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CXMT가 급락을 했습니다. 다 한 4%, 5%씩은 빠졌고, 유독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승한 것까지 빼면은 마이너스 한 9% 빠진 거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밀린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술 유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술력이 중국으로 유출됐다라는 증언이 나왔죠. 그 부분이 영향 좀 미친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가 다이오 유덴, 일본의 MLCC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무라타 제작소, 이런 이제 삼성전기와 관련이 돼 있는 기업들이 좀 하락세가 컸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삼성전기에 대한 좀 급락세가 단기간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코덱스 200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 대한 1배수 상방을 따라가는 ETF인데 오늘 코스피가 밀렸죠.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것도 플러스 2%가 넘었었는데 마이너스로 전환된 겁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상방 2배수니까 빠지는 것도 2배다. 마이너스 2.7%. 코덱스 인버스는 하방 1배수입니다. 1% 빠지면 1% 수익 나는 상품이니까 오늘 1.3% 빠졌잖아요. 플러스 1.4%대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거 200은 코스피의 1배수 상방 역시나 마이너스 1.49%. SK 스퀘어입니다. 이건 SK하이닉스를 추종하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4%대 하락세가 좀 이어졌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코스닥의 상방 2배수인데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대한 하락이 더 컸어요. 실제 소부장보다는 뭐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쪽의 하락세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한 1%대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4%대, 그래서 8.4% 2배로 하락을 했다. 레버리지니까. 그리고 미국 S&P 500인데 이거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했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미국 가서 투자할래 하는 사람이 좀 늘었다. 특히 S&P 500은 전고점 돌파가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미국 증시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1.5%.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 따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7%.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의미 없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밀리면서 같이 급락. 오늘 로봇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밀렸죠.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이거는 이제 미국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S&P 500이랑 비슷한 느낌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했고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이거는 코스피 하방 2배수, 마이너스 1% 빠지면 2% 수익 나는 상품이에요. 오늘 마이너스 1.4% 정도 빠졌으니까 플러스 한 4% 정도, 3. 몇 프로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등락이 좀 컸고, 그 다음 레버리지랑 곧버스 중심으로 거래대금이 돌았고, 최근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었구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 초반에 상승이 몰렸던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돌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정도 등락이면 외국인은 팔았나요? 샀나요? 궁금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은 오늘 샀습니다. 뭐를? SK하이닉스를 7,900억. 사실 이 정도 순매수면 지금 3일 연속 이 5천억 이상 순매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SK하이닉스는. 그래서 외국인이 여전히 SK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조 넘게 순매수를 하다가 한 절반 판 겁니다. 그래서 팔아도 8천억 정도 산 건 많이 산 거긴 해요. 근데 일단 많이 사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음봉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삼성전자도 오늘 좀 많이 샀었는데 막판에 한 7천억, 6천억 팔아서 1,700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연일 매수가 안 들어오고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외국인은 그래도 SK하이닉스에 좀 집중하고 있구나.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래액이 너무 적죠. 아무것도 안 샀고요. 개인입니다. 오늘 삼성전기를 오히려 5,800억을 태웠고 나머지는 뭐 없었다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이 뭘 팔았네요. 삼성전기를 팔았고 그대로 개인한테 던졌고요. 기관이 오늘 뭘 팔았는데 삼성전자 2,500억, 전기 1,600억, SK하이닉스 1,200억 다 찔끔찔끔 팔았습니다. 개인이 오늘 뭘 팔았네요. SK하이닉스 6,000억. 왜냐면 오늘 플러스 한 7%, 8% 올랐을 때 본전이 됐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좀 줄었거나 이런 분들이 나 이제 탈출할래 무서워 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한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이 본전이 됐거나 손실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물량을 던진 것 같다. 그걸 외국인이 그대로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샀든 뭐 기관이 개인이 팔았든 의미가 없었어요. 오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 대신에 외국인이 연일해서 사고 있긴 하다. 아직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돌았다. 라고 보기에는 그건 너무 이제 좀 공포 심리에 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직 그렇게 리스키한 구간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증시가 흔들렸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본 국채금리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일본 장기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라는 거는 뭐 10년에서 30년 만기를 얘기합니다. 일본 생명보험사를 넘어 미국 국채 시장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생명보험사의 채권평가 손실은 1년 새 60% 급증한 30조 8,690억엔 약 274조 원으로 불어나 주식평가 이익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권금리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 채권에 대한 평가액이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오른 거를 상쇄할 정도로 채권 평가 손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국채의 투자 매력이 커지면서 일본 기관 투자가들이 미국 국채 투자를 줄이고 자금을 자국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일본 국채 금리가 지금 30년 만기 기준 4.1%쯤 돼요. 미국 기준 5.3%쯤 됩니다. 30년 만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이 한 4%였고 일본이 한 1%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미국의 국채가 매력적이었죠. 이자가. 근데 지금은 비슷비슷합니다. 굳이 달러로 환전하고 이런저런 수수료 내면서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채를 팔고 오히려 일본 국채를 좀 매수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을 더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 자금을 지금 다시 일본으로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자산을 매도하고 해외에 있는 자산을 매도하고 다시 미국으로 끌어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도세가 나오게 되고,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그 영향은 증시에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도 국채 매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미국의 국채가 매도가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의 국채가 매도가 나가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왜요? 현재 진짜 미국채의 외국인 보유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일본의 뭐 국가는 아니어도 생명보험사나 이렇게 장기로 투자하는 곳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는 거예요. 6월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한 달 만에 뒷걸음질 쳤으며 최대 보유국인 일본과 중국이 나란히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매도를 했다는 거죠. 미국의 내가 국채를 사기는커녕 오히려 팔았다. 외국인의 미국채 보유액은 9조 2,990억 달러로 약 1경 3,176조 원, 그래서 약 721억 달러, 약 100조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거고,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일본이고 약 264억 달러, 약 37조 정도 줄었고요. 2.3%가 비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팔았다는 것이 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채를 사주는 쪽인데 이번에 조금이라도 매도했다는 거는 일본도 그만큼 급하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259억 달러, 약 36조를 팔았고요. 한 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중국이 계속 팔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채권금리가 쏘고 있다 보니까 일본으로 자금을 넘기는 거고, 미국채를 팔아서 넘기고, 중국도 굳이 미국채를 왜 들고 있지? 라고 하면서 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파면 이 미국채를 던짐으로써 생기는 리스크가 뭐냐? 그걸로 인해서 증시가 영향을 받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현재 미국 장기국채 ETF가 최저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채권금리는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잔존만기 20년 이상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지수펀드, 이걸 TLT라고 하거든요. 그 가격이 2004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엄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뜻은 채권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채권에 인기가 많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인기가 많으면. 근데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팔고 중국도 팔고 사주는 곳이 없다. 연방정부 재정적자 증가와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를 더 많이 쳐줘야 되잖아요.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파로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업들도 지금 채권 발행이나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얘네가 이자를 훨씬 많이 줘요. 그러면 내가 왜 국채에 투자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얘네 망하면 미국 망하는 건데 뭐 망하겠어? 하면서 여기에 오히려 채권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이자를 국가가 많이 줘야 되니까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그래서 재정적자 리스크가 커지니까 시장은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TLT의 급락은 미국 장기국채 금리 급등을 반영하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럼 재정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하이퍼스케일러들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채권 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왜 국채를 사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 금리는 쭉 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국채 수요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국채 금리를 낮추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하하고 돈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나오겠죠. 물가 상승. 그렇게 되면은 문제 더 커져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 국채 금리를 낮출 만한 행동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진퇴양난이다.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것뿐이냐? 그렇지가 않죠. 이번에 빅테크 AI 지출 많은 거는 누구나 알아요. 근데 숨겨진 3조 달러가 있다. 그래서 과소하게 이거 나온 것 같다. 이 정도가. 이게 뭔 소리냐?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그러니까 대형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기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AI 관련 약정이 3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3조 달러 얼마입니까? 뭐 한 4천
뭐 500조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조 달러는 이들 9개사라는 건 뭐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등등 총 오라클까지 해서 9개 정도 얘기하는 거고, 지난 1년 동안 집행한 자본 지출 6천억 달러, 약 850조 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인데 이게 재무제표에 지금 안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약간 돌려져 있다. 3조 달러는 크게 둘로 나뉜다. 어떤 부채로 나뉘냐면은, 하나는 빌려 쓰기로 계약은 맺었지만 아직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시설의 임차료, 그래서 돈을 내야 될 돈인 거예요 앞으로. 근데 아직 안 냈고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에 찍히지 않는 거. 다른 하나는 칩과 전력 등을 사기로 미리 약속 구매한 약정으로, 그래서 칩이 들어와야 찍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2692조 원 해가지고 아직 안 찍힌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계약은 맺었는데 아직 찍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찍힐 거고 찍힐 수밖에 없는 수치라 지금 과소계상된 게 3조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시로 좀 설명해 보자면, 대표적으로 메타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메타가 돈을 빌려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럼 돈을 빌린 거는 채권을 발행했든 대출을 했든 재무제표에 찍히거든요. 근데 메타가 루이지애나주에 짓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거는 메타가 돈을 발행하지 않아요. 건설 자금 약 38조 3천억 원이 이 메타 장부에 없습니다. 왜? 블루 아울 캐피털이라고 이제 이 사무대출을 해주는 기업이고요. 여기서 운용하는 펀드가 합작사의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에요. 근데 그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베이넷 인베스터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누군가가 막 사겠죠? 그럼 걔네들은 이자랑 어떤 얘네들을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메타 망하면 얘네들이 책임지는 거냐? 일단 메타는 소수주주고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임차로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빌릴게. 그래서 메타가 내는 임차료가 채권 상환 제한이에요. 얘네가 임차료를 내면서 그 돈을 모아서 이 채권에 대한 이 이자랑 그다음 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얘네가 망해가지고 갑자기 임차료 안 내면 얘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2029년부터 4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선택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내가 못한다, 20년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채권 투자자의 손실을 내가 보증하겠다. 누가? 메타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채권을 발행한 거는 이 베이넷 인베스터지만, 이게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누가 책임져요? 얘네가 아니라 메타가 책임져요. 그 뜻은 이 채권을 발행한 거는 베이넷이지만 실제로 발행사는 거의 메타라고 봐야 돼요. 근데 발행사가 메타가 아니기 때문에 메타 재무제표는 안 찍힙니다. 근데 책임은 메타가 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돌려 놓은 이 부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찍히진 않는데 책임은 져야 되는, 찍히진 않는데 거의 발행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구조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과대계상된 거 아니냐라고 시장이 조금 이제 불확실한 이슈를 만들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국내 반도체가 더 하락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남들은 5% 빠지는데 왜 SK하이닉스만 마이너스 9%가 빠지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 이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유출됐다. 삼성전자 출신인 전모 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18나노 디램 공정 정보를 삼성전자 전직 직원 등이 중국어로 빼돌린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CXMT CEO와 CTO, 최고 기술 책임자 등이 삼성전자의 PRP, 프로세스 레시피 플랜 정보를 탈취해 디램을 개발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PRP가 뭐냐? 600단계에 이르는 디램 제조 공정과 사용 설비, 조건값 등을 빼곡히 담은 자료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이 값비싸다라는 게 이게 계산조차도 안 되는 그 소중한 자료를 CXMT에 넘겼다라는 거죠. 어떤 기술이? 한국의 기술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나 했더니 한국 기술이 넘어갔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영향, 흔들림 영향이 더 큰 게 아닌가, 변동성이 더 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내 기술력이 좀 더 빠졌구나.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 그럼 추세 이제 하락의 시작인가요? 추세 급락의 시작인가요? 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횡보가 맞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이슈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외국인이 일단 사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근데 혹시나 과거 우리가 중국 IT 버블 시대를 봤을 때 이렇게 상승 랠리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밀었다가 기술적 반등 한번 주고 2차 하락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중국의 IT 버블이라 부르는 2015년도의 차트 흐름이에요. 이게 국내 코스피랑 비교를 해보면 꽤나 흐름이 비슷해요. 요 구간이 꽤나 현재 비슷하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여기를 딱 끊어서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해보면은 상당히 코스피랑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럴 만한 가능성이 어떤 기준에 나오냐, 기준을 정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만약에 7200을 돌파한다, 양봉으로, 그럼 이거는 추세 반등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지금 6800을 기준점으로 해서 6500을 이탈한다, 코스피가, 이거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간에서 6800, 7200, 6500 이 중간에서 지지부진하다, 박스권 7200을 돌파한다, 상방 6500을 이탈한다, 이거는 쌍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이 가격 라인대를 그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은 6800을 중심으로 저희는 변곡점을 잡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올려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아직 사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끝났다, 추세 꺾였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슈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이 밀리면 이거는 밀리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안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지 뉴스나 이슈를 보고 판단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드릴게요. 코스피 기준 상방은 7200, 하방은 6500 기준으로 이탈하면은 쌍바닥 나올 수 있다, 돌파하면은 추세 반등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6800 주변이면은 이건 지금 박스권이다 라고 판단하니까 보수적으로 보되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 안 돼요. 상방이냐 하방이냐 알 수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변곡점이니까 일단 최대한 조금 이 보수적으로 흐름 보다가 어디를 먼저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방을 좀 놓치더라도 7200 이후부터 관심 가지면 되는 거고, 내가 6500 이탈하더라도 지금보다 손실 좀 더 나더라도 적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손실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할 때는 아니다, 방향이 앞으로 나올 거다 말씀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변동 너무 크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왜? 결국에는 방향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최대한 우리는 결과만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나 관점이 계속 궁금하다 하시면은 습관처럼 저희 유튜브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인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큰 방향성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좀 이 주말 특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증시 폭락 이후에 저희가 50% 이상의 상승 랠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추가 정리가 필요하다,
강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 유튜브에서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지는 제가 따로 올릴 건데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특강 꼭 참여를 해서 앞으로의 큰 방향성, 크게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어디서 또는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당일 상승이 예상되는 저희 종목이나 좀 이거에 대한 정리를 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도 저희가 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 테마주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고요. 받아서 제가 쓸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푸시 알람을 중요한 글을 쓰면은 아까처럼 방송한다 이런 거 쓰면은 보내드리거든요. 이거에 대한 허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허용하시겠냐 물어보거든요. 허용해 주시면 푸시 알람 간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상승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리얼 추천주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자료집도 이렇게 나눠드려요. 리포트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자료집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그냥 공개해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6월 18일, 14일, 13일, 10일, 11일 매일 올려드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장 초에 뭐 남북경협주나 아니면은 장비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이렇게 그날 강세가 초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해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에요.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저희가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올라갔으니까 뭐 이런 거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고 저희가 어플에다가 적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얘기했던 이 특강, 토요일 오전 10시에 한국 증시 폭락 이후에 상승 랠리 나올 수 있는 계획이나 총정리 강의를 저희가 오전 10시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공지도 저희가 어플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에 미리 들어와서 시간 맞춰서 방송 참여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꼭 미리미리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다 무료로 저희가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사랑으로 유튜브 커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큰 힘 되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